2025년 4월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였습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한낮의 햇살은 제법 따사로워 외투를 벗어 손에 든 사람들이 눈에 띄었죠. 영등포역 광장은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과 봄나들이객들의 들뜬 목소리로 분주했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는 아직 겨울의 잔향이 섞여 있었지만 공기 중에 퍼지는 봄꽃 향기가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왼쪽 무릎개를 은근히 감싸쥐며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방금 시장에서 사온 푸성기들이 담겨 있었지만 평생을 짊어져온 마음의 무게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고단함,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희미해진 적 없는 슬픔의 그늘. 잃어버린 딸 은하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할머니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를 헤치고 역 광장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매번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헛된 기대,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저 많은 사람 속에 내 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을 품었다가 이내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 장소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역 건물 앞 사람들이 바쁘게 오르내리는 계단 옆 그늘진 구석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절감을 잃은 두꺼운 외투는 때국물에 절어 원래의 색을 짐작하기 어려웠고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은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간혹 고개를 들 때마다 드러나는 얼굴은 햇볕과 세월에 거칠게 그을려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깊은 체념에 빠진 듯 공허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힘없이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처럼 기계적이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 을에 느껴지는 약간의 거부감과 함께 그보다 훨씬 더 큰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여인에게도 분명 엄마가 있었을 터이고 어쩌면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을 텐데 어쩌다 저런 모습으로 길 위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까? 할머니는 자신의 딸 은하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은하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부디 저런 고된 모습은 아니기를, 어디선가 평범하게 그저 남들처럼 웃고 울며 살아가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여인의 모습 위로 은하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에휴, 저래서 될 일이 아닌데. 혼잣말을 삼키며 할머니는 낡은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쪼개 써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 접혀있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저 여인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할머니는 여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여인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심인지 무관심인지 모를 눈빛이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여인의 내민 손바닥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를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돈을 받으려던 손을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들어 할머니의 목 언저리를 빤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에는 낡았지만 반짝이는 작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디자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여인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햇빛에 반사된 목걸이의 금빛에 시선이 완전히 사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목걸이만 바라보던 여인이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내 목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순자 할머니의 귀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 할머니는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지? 잘못 들은 것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할머니의 목걸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마치 꿈결에서 말하듯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내 거랑 똑같다고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 말끝은 흐릿했고 여인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스스로도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40년이야.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저 여인이 내 딸 은하일 리가 없어. 게다가 저 모습은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세상에는 비슷한 물건도 많고 저 여인이 잠시 헛것을 본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한번 요동치기 시작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그 알 수 없는 눈빛과 목소리가 뇌리에 깊이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귓가에는 여인의 그 한마디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마치 4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어떤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음과 열기는 거짓말처럼 차단되고 익숙한 고요함이 순자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낡았지만 손때 묻은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있는 작은 아파트. 혼자 살기에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사온 나물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다듬어야 하는데 좀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영등포역에서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하게 구겨진 채 남아있던 1,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아까 그 여인에게 건넸던 10,000원짜리 지폐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그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었을까? 아니면 다른 좋지 않은 곳에 썼을까? 그런 생각보다 더 할머니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여인이 뱉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말이 마치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불안하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체온으로 미지근하게 데워진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죠. 이건 그냥 평범한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40년 하고도 몇 해 전 딸 은하의 첫돌을 기념하여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디자인도 아니었고
할머니가 직접 그린 투박한 도안을 바탕으로 세공사가 정성껏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에는 은하의 이름 첫 자음인 이응이읒이 흘림체로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아이의 생년월일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조금 더 작은 아기 목걸이도 함께 맞춰 돌잔치날 은하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야. 할머니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저 목걸이를 안단 말인가? 혹시 비슷한 것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진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시간의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비단함이 들어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함을 꺼내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베넷 저고리와 작은 양말 몇 켤레, 그리고 손때 묻은 딸아이의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하지만 훨씬 작은 아기 목걸이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개의 목걸이를 나란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목걸이는 세월의 흐름 속에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광택도 조금 바랬지만 아기 목걸이는 함 속에서 보관되어 온 덕분인지 여전히 영롱한 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 하트 모양 펜던트와 섬세한 체인의 문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를 번갈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기 목걸이를 손에 쥔 순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파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포동포동하고 부드러웠던 아기 은하의 목덜미에 이 목걸이를 처음 걸어주던 날의 감촉,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의 품에 안기던 아이의 체온, 특유의 분 냄새와 달콤한 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하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내 딸. 하지만 행복한 기억 뒤에는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 같은 순간이 따라왔습니다. 북적이던 시장통,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잡고 있던 작고 여린 손이 스르르 빠져나가던 그 찰나의 감각. 은하야,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시장 바닥을 헤집고 다니며 울부짖었던 기억, 경찰서에 가서 횡설수설하며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던 기억, 그리고 그 후로 수십 년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다녔던 기나긴 시간들. 그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를 지배했던 것은 깊은 절망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잠시만, 아주 잠시만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만난 그 여인은 은하가 아니야. 40년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데 그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이 내 예쁜 딸 은하일 리가 없어. 그저 헛된 희망일 뿐이야. 할머니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혹시나 하는 미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걸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직 그 목걸이만이 너무나도 선명한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를 어떻게 그 여인이 알아볼 수 있었을까? 밤이 깊도록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영등포역 그 여인의 공허한 눈동자와 자신의 목걸이를 번갈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외면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그 여인이 정말 은하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여인을 찾아가야겠다고. 이번에는 그저 돈만 건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목걸이에 대해, 그리고 혹시 잃어버린 기억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두려움과 설렘,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할머니는 다시 영등포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여명의 빗줄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다르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 쌀을 씻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어젯밤 미리 불려놓았던 찹쌀과 함께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닭가슴살을 꺼내 정성껏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김처럼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여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다그치면 안 돼. 놀라서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혹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쩌지? 아니야. 그래도 물어봐야 해. 목걸이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는 닭죽이 뭉근하게 끓어가는 동안 혼잣말로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되뇌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경계심을 풀지 않을까 싶어 평소 자신은 잘 먹지도 않는 달걀지단까지 곱게 부쳐 채 썰어 고명으로 얹었습니다. 김도 잘게 부수고 참기름도 한 방울 떨어뜨렸죠. 마치 어린 딸에게 이유식을 만들어주던 아주 오래전 그날처럼 할머니의 손길에는 애틋한 정성과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끈한 닭죽을 보온병에 담고 작은 플라스틱 통에는 며칠 전 담가둔 오이김치도 조금 덜어 담았습니다. 행여나 목이 마를까 싶어 생수 한 통도 잊지 않고 챙겼지요. 마지막으로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수없이 매만졌던 빛바랜 은하의 돌사진 한 장을 가슴팍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아직 이 사진을 꺼내 보일 용기는 없었지만 부적처럼 지니고 있으면 왠지 힘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마음속에 자리한 작은 희망 때문인지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영등포역으로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거리 곳곳에 자리한 또 다른 노숙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무심하게 혹은 약간의 불편함으로 스쳐 지나갔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은 하나하나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들에게도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누군가는 애타게 찾고 있을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동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역에서 만난 그 여인이 정말 은하라면 40년 동안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영등포역 광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어제 그 여인이 있던 계단 옆 그늘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걸까? 아니면 어제 내가 귀찮게 해서 피하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두리번거리며 광장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놓칠세라 매점 앞, 지하철 입구, 역 건물 구석구석을 다급하게 훑어보았죠.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대로 영영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초조함이 밀려올 때쯤 다행히 할머니는 역 건물 뒤편 조금 더 후미지고 어두운 외벽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숙이 몸을 만 채 얼굴은 거의 땅에 파묻을 듯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여인의 위축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조금 내며 자신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렸죠. 인기척을 느낀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깊어진 경계심과 피로감이 뒤섞인 눈빛이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여인은 할머니의 손에 들린 보온병과 반찬통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쏘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배고프실 텐데 이거 좀 드셔요. 아침에 끓인 달죽인데 아직 따뜻할 거예요. 할머니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보온병과 반찬통을 여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할머니와 음식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말없이 보온병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허기가 졌는지 아니면 죽맛이 괜찮았는지 여인은 금세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여인이 죽을 거의 다 비워갈 무렵 할머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어제 제가 목걸이 때문에 놀라서 그랬는데 혹시 정말로 비슷한 목걸이를 가지셨던 기억은 없으세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라도 괜찮으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죽을 먹던 여인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든 여인의 눈빛은 다시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날카롭고 방어적인 기운이 느껴졌죠. 왜 자꾸 그놈의 목걸이 타령이에요? 여인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자꾸 물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게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배고파서 헛소리한 거지 신경 꺼요. 여인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잔뜩 가시를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이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낯선 이의 관심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일까?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듯 몸을 뒤척이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할머니가 뭔데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구는 거냐고요? 여인의 외침에는 단순히 짜증을 넘어선 깊은 불신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받아온 냉대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단단한 벽. 순자 할머니는 그 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보이거나 더 캐묻는 것은 오히려 여인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영영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안타까움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신뢰를 했나 보. 그냥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그랬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사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죽은 천천히 다 드세요. 그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멀리서 여인이 남은 죽을 마저 먹고 빈통을 옆에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잔뜩 경계하는 자세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할머니와 여인 사이에는 불과 몇 미터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수십 년의 세월만큼이나 아득하고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 막막함 속에서도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가가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영등포역에서 시작하여 영등포역에서 끝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차나 수프를 담고 때로는 김밥이나 찐빵처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챙겨 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여인은 여전히 할머니를 경계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할머니가 다가가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음식을 건네도 마지못해 받을 뿐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말을 걸거나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저 묵묵히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음식을 건네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준비해간 뜨개질거리를 하거나 가만히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우산을 받쳐들고 여인이 비를 맞지 않도록 잠시 옆에 서 있어 주었고, 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날에는 자신의 낡은 스카프를 풀어 여인의 어깨에 슬며시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꾸준하고 조용한 관심은 마치 차가운 바위를 녹이는 햇살처럼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여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여인은 할머니가 다가가도 더 이상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받을 때 예전에는 땅바닥만 보던 시선이 잠시 할머니의 손이나 얼굴에 머물기도 했죠. 아주 가끔이지만 할머니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따뜻하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관심과 온기였을 겁니다. 여인 역시 슬며시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오는 저 노파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젊은 청소년 몇몇이 시시덕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던 여인의 옆에 놓인 다 해진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여인이 당황하며 가방을 끌어안으려 하자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며 여인을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해요? 집 없어요? 가방에 뭐 들었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여인은 잔뜩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린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뜨개질을 하던 순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작고 왜소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고 엄했습니다. 학생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어른한테 함부로 그러면 못 써.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호통에 아이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이내 에이 재수 없어 하고 투덜거리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매서운 눈초리로 그 뒷모습을 쏘아보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저런 못된 것들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여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벌레 보듯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만 보아왔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나서서 화를 내주는 것은 아주 낯선 경험이었죠.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아주 작고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수다.
그것은 할머니가 여인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적대감이나 경계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여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박순자라고 해요. 이번에는 여인도 예전처럼 퉁명스럽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땅바닥에 시선을 던진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민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하, 박은하. 자신이 지어준 그 예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 보육원에 갔다면 당연히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 스스로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날 김민지라고 자신을 밝힌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적이고 두서없는 기억의 편린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던 희미한 기억. 하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혼란과 소음,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차가운 보육원 침상과 맛없는 급식,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시간들. 몇 번이고 그곳을 도망쳐 나왔지만 세상은 더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다는 이야기. 배고픔과 추위, 사람들의 냉대와 폭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시간들. 그녀의 이야기는 건조하고 무심한 말투 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세상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거기나 여기나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민지의 씁쓸한 중얼거림은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죠. 민지가 겪어온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들은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왔던 딸 은하의 행복한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사실이 할머니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고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거칠고 투박한 모습 속에 숨겨진 여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느낄수록 저 아이가 내 딸 은하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은 더욱 뚜렷해져 갔습니다. 민지의 고통은 곧 은하의 고통일 수도 있었고 그 고통을 이제라도 자신이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와 책임감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민지를 그저 영등포역의 노숙자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 인간이자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딸 박은하일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지만 꾸준히 흘러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매일 같은 방문은 이제 민지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다른 노숙인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더 이상 민지에게 과거를 캐묻거나 섣불리 목걸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민지의 곁을 지키며 작은 온기를 나누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따뜻한 음료수 한 병, 갓 구워온 붕어빵 몇 개,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날에는
자신의 무릎 담요를 선뜻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민지의 변화는 여전히 느렸지만 아주 조금씩이나마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도 예전처럼 몸을 움츠리거나 날카롭게 쏘아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때로는 할머니가 건넨 음식을 받아들고 잘 먹을게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고, 드물게는 할머니가 뜨개질하는 모습을 곁눈질로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민지가 먼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넨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아주 어릴 때 잃어버렸지만 그 이상은 묻지 않았지만 민지는 그날따라 유난히 오랫동안 할머니의 옆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왼쪽 눈썹을 살짝 찡그리는 버릇, 음식을 먹을 때 유난히 오물거리는 입모양, 가끔 혼잣말처럼 내뱉는 알 수 없는 단어들. 할머니는 그 모든 사소한 몸짓과 습관 속에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딸 은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거리에서의 힘겨운 삶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모습 어디에서도 할머니가 기억하는 어릴 적 은하의 모습을 명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민지와 함께 있을 때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강한 유대감과 애틋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감정의 끌림이었죠.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던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제법 따스한 햇살이 광장을 비추고 있었죠. 그날따라 민지의 표정도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져다 준 따뜻한 유자차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고,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는 동안에도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금이 어쩌면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부딪혀봐야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읽던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옆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단 손수건에 곱게 쌓인 작은 아기 목걸이도 함께 꺼냈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를 나란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낡은 금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옆에 앉은 민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지 씨, 내가 전에 목걸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민지는 유자차 컵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걸이 말이오. 이건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은하한테 첫돌 선물로 해준 거라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목걸이를 민지에게 가까이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금은방에서 내가 직접 도안까지 그려가며 맞춘 거라. 세상에 딱 2개밖에 없는 목걸이예요. 하나는 내 것,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작은 이건. 할머니는 아기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이건 우리 은하 목에 걸어줬던 것이고. 할머니는 목걸이에 얽힌 기억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통통했던 아기 은하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얼마나 기뻤는지, 아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좋아했던 모습, 그리고 그 목걸이를 한 채로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까지.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향한 할머니의 사무치는 그리움이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두 개의 목걸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미간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치고 눈물 젖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지는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민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 놓인 두 개의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아기 목걸이와 할머니의 목걸이를 번갈아 만져보며 손가락으로 펜던트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과 뒷면의 각인을 더듬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손 안에 넣고 가만히 감싸 쥐어보기도 했죠. 그러는 동안 민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희미하게나마 그녀를 건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참 동안 목걸이를 매만지던 민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민지는 목걸이를 할머니에게 돌려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혼란과 슬픔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지의 그 혼란스러운 반응 속에서 오히려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민지의 내면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걸이를 돌려주고 불안한 듯 자신의 팔을 매만지던 민지의 모습에서 할머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민지가 무의식적으로 문지르고 있는 왼쪽 팔뚝, 낡고해진 외투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피부 위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얼핏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크지도 깊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피부색과 다른 번들거리는 듯한 흉터였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 살배기 은하가 부엌에서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었던 일.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왼쪽 팔뚝 아래쪽에 작은 물집이 잡혔었고 그 자리에 희미한 흉터가 남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신경을 민지의 왼쪽 팔에 집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그리고 딸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화상 자국. 이 두 가지가 우연히 한 사람에게 동시에 존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강렬한 확신이 할머니의 온몸을 전율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민지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흉터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민지가 놀라서 도망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할머니는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민지의 얼굴과 그녀의 왼쪽 팔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목걸이의 여운 때문인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다. 저 흉터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만이 기억할지도 모르는 그 노래에 대해 물어볼 차례였다. 거대한 진실의 문턱 앞에서 할머니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엉킨 채 숨을 죽이고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순자 할머니와 민지 사이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민지는 조금 전 할머니가 보여준 목걸이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이유 모를 불안감 때문인지 여전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미간을 찌푸리거나 입술을 잘근거리는 모습이 그녀의 내면이 결코 평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그런 민지의 모습과 무엇보다도 그녀의 왼쪽 팔뚝에 희미하게 드러난 화상 자국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할머니는 속으로 몇 번이고 물어야 할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민지가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저 아이의 마지막 기억의 빗장을 열 수 있을까? 마침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민지 씨, 아까 보니 팔에 흉터가 있던데 그거 언제 다친 거예요? 꽤 오래돼 보이던데. 할머니의 질문에 민지는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자신의 왼쪽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강한 경계심과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소매를 더 깊숙이 끌어내려 흉터를 완전히 가린 민지는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요. 뜨거운 물에 데웠나 불에 그랬나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건 왜 물어요? 민지의 대답은 모호했고 말투에는 의심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적인 태도와 어릴 때라는 희미한 기억의 편리는 오히려 순자 할머니의 확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어릴 때였지. 우리 은하가 다쳤던 것도 아주 어릴 때였어. 할머니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를 사용할 차례였습니다. 묘한 긴장감을 풀려는 듯 혹은 스스로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순자 할머니는 아주 낮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조금은 구슬픈 가락의 자장가였습니다. 할머니가 40년 전 어린 은하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었던 노래. 매일 밤 딸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불러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애틋했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콧노래가 몇 소절 이어지자 민지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동도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민지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사람처럼 혹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민지의 얼굴에는 극심한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하면서도 아주 희미한 영상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불빛, 포근한 이불의 감촉, 귓가에 맴도는 나지막한 노랫소리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뒤엉키는 듯한 혼란과 두려움. 민지는 이성적으로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4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선율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민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장가의 희미한 가사 몇 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마치 잠꼬대처럼 끊어지고 불분명한 소리의 파편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는 엄마의 자장가가 봉인된 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흥얼거림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양볼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 노래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민지의 두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이름을 터져나오는 울음과 함께 토해냈습니다. 은하야, 내 딸 박은하 맞지? 내 딸 은하 맞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내 불쌍한 은하. 은하라는 이름,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 그것은 마치 마지막 주문처럼 민지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빗장을 마침내 부수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아주 오래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민지를 덮쳤습니다. 명확한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눈앞에 이 할머니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혹은 잊고 있었던 엄마라는 것을 절규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억눌려왔던 영혼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홀로 견뎌야 했던 서러움, 외로움, 고통, 그리고 엄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딸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영등포역 광장 한가운데서 남루한 차림의 두 여인은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고 회한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기적 같은 재회의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강을 뛰어넘어 마침내 엄마와 딸은 서로를 알아보고 뜨겁게 그리고 아프게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광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시간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춘 듯 했습니다. 한바탕 격정적인 눈물과 통곡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탈진과 함께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얼룩덜룩한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는 서로의 손. 순자 할머니와 민지는 조금 전까지 서로를 세상의 전부인 듯 끌어안고 있었지만 막상 울음이 잦아들자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엄마와 딸.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낯선 존재였지요. 광장의 소음은 여전히 요란했고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그들만의 격렬한 드라마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른 손등으로 민지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이제 집으로 가자. 은하야.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은하라는 이름을 불렀다가 아차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민지라고 불러야겠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집이라는 단어에 민지의 몸이 다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아주 희미하고 아련한 기억 속 단어일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낯선 개념이었죠. 영등포역 광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 때로는 다리 밑이나 지하도 구석. 비록 춥고 배고프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민지가 수십 년간 몸담아온 익숙한 공간이자
그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뒷걸음질 치려는 듯 했습니다. 가야 해요? 나는 여기가 민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민지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울까. 하지만 이대로 딸을 다시 길 위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갑자기 모든 게 낯설고 두렵겠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응. 엄마랑 같이 가자. 이제 더 이상 혼자 떨게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따뜻한 손의 온기에 민지는 마침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장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짐,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담요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가 든 비닐봉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좀비처럼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익숙했던 역 광장을 벗어나 낯선 거리로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주변의 다른 노숙인들이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무표정했고 어떤 이는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모를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시선들이 마치 자신을 다시 길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손길처럼 느껴져 몸을 움츠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민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 역시 민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고 덜컹거리며 빠르게 움직이는 차체는 그녀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 현란한 네온사인과 광고판, 빠르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어지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버스맨 뒷좌석 구석에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딸의 옆에 앉아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지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딸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앞으로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과연 평범한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40년 동안 쌓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자신의 남은 생으로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을까? 버스의 흔들림처럼 할머니의 마음도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버스에서 내려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듯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길 위에서 올려다보기만 했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았던 아파트라는 공간. 할머니를 따라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층 복도 끝 낡은 철제 현관문 앞에 선 할머니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집 냄새. 오래된 장판 냄새와 음식 냄새, 세제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는 민지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자, 들어오렴. 할머니가 문을 활짝 열고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문턱에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기가 두려운 듯 신발을 벗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집안은 작고 낡았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닿아 나름대로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 가지런히 개어진 이불,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꽃병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민지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집 안을 가득 채운 정적이었습니다.
늘 소음과 위험 속에서 잠들고 깨어나던 민지에게 이 고요함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지를 재촉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죠. 괜찮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민지는 마침내 아주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민지를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수건과 새 옷을 건넸습니다. 우선 좀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렴.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 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때묻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참 동안 물끄러미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민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툴게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고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를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민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작은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를 식탁 앞에 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쉽게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섣불리 더 먹으라고 권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안방에 민지가 누울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잠자리는 거실에 펴면서 혹시라도 민지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눕는 신용을 했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딱딱하게 굳은 채 이불 속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워보는 따뜻하고 푹신한 잠자리였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방을 둘러싼 벽과 천장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죠.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나 사람들의 말소리가 오히려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역시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민지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가쁜 숨소리 딸이 바로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꿈결처럼 느껴지면서도 그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어쩌면 더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엄마와 딸은 그렇게 각자의 고독 속에서 길고 낯선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민지가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등포역 광장에서의 극적인 재회가 가져다 주었던 벅찬 감격과 흥분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의 무게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남루한 행색의 노숙인이 아니었죠. 깨끗하게 씻고 할머니가 마련해준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적어도 끼니를 굶거나 추위에 떨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40년 동안 길 위에서 새겨진 깊은 그늘과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에도 민지는 자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애써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여전히 밥을 남기기 일쑤였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 부지기수였죠. 민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상 그 자체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것, 심지어는 주기적으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생존 자체가 유일한 목표였던 삶을 살아왔기에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 리듬은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숨막히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기본적인 일조차 어려워했고 할머니가 심부름이라도 시킬라 치면 잔뜩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 몰래 음식이나 작은 물건들을 자신의 방 구석에 숨겨놓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길 위에서의 생존 본능이 여전히 그녀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민지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깊은 불신감에 시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나 낯선 사람의 접근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거나 날카롭게 반응하기 일쑤였고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이나 따뜻한 말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씩 나오지 않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어린아이처럼 할머니 곁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종잡을 수 없이 널뛰었고 그 밑바탕에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영등포역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민지를 곁에서 지켜보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마치 시계추처럼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40년 만에 기적처럼 딸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감사함과 황홀경에 젖어들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기위의 삶이 남긴 깊은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맛보곤 했지요. 아침에 민지가 아주 잠깐이지만 맑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날이면 할머니는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하루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는 딸을 끌어안고 달래야 할 때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재처럼 바스러지고 깊은 무력감과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아주 잠시만 한눈을 팔지 않았더라면 40년 전 시장통에서의 그 찰나의 순간은 할머니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작고 귀여웠던 은하의 모습, 그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던 그 마지막 잔상. 그 기억은 현재 민지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시발점처럼 느껴졌고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딸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평범하고 행복한 삶.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자신이 빼앗아 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주고 딸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가는 것을 느꼈고 밤새 민지를 돌보고 난 아침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아온 관절염은 더욱 심해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민지의 병원비와 상담 비용,
그리고 두 사람의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기에도 벅찼습니다. 자신의 약값을 아껴 민지에게 영양제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지금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는 낯선 어른이 되어버린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민지가 과거의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며 방문을 걸어 잠글 때 할머니는 그저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민지의 깊은 상처를 건드릴까 두려웠죠. 반대로 민지가 길 위에서의 거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주변과 마찰을 일으킬 때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때로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해보려 하기도 하고 용기를 내어 여성 상담 전화에 익명으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든 민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은하야,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하고 속삭이는 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집 밖의 세상 역시 그들에게 여전히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사연에 측은지심을 보이던 아파트 이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미소와 함께 형식적인 안부를 물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경계심과 불편함이 어려 있었죠. 한 번은 반상회에 다녀온 아랫집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저기 박 할머니 요새 그 따님 때문에 밤에 좀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다들 신경이 좀 쓰이는 모양이야. 악에 없는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마치 죄인이 된 듯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와 민지는 아파트 복도에서도 최대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그들만의 작은 섬에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민지의 신분증을 만들고 기초적인 의료 지원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주민센터에서의 경험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마주한 젊은 공무원은 민지의 행색과 불안정한 눈빛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0년간의 기록 공백, 증명할 수 없는 과거. 공무원은 마치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사람을 대하듯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서류 미비를 지적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병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싼 진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고 의사나 간호사들의 시선 속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미묘한 차별과 편견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길 위에서 돌아온 모녀에게 너무나 많은 증명과 자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깊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잿빛 같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가끔 한 줄기 햇살처럼 희망의 순간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민지가 밥 한 그릇과 함께 깨끗하게 비웠을 때였습니다. 늘 깨작거리거나 남기기 일쑤였던 민지가 빈 그릇을 내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맛있네요. 한 그릇 더 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진 칭찬이었고 민지가 아주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밥솥 가득 밥을 퍼다 주며 연신 그럼, 많이 먹으렴. 하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할머니가 먼지 쌓인 옛 앨범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펼쳐 놓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하던 민지가 슬금슬금 다가와 앨범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돌잔치 때 색동옷을 입고 찍은 자신의 아기 모습, 세발 자전거를 타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맞춰준 아기 목걸이를 하고 찍은 사진 앞에서 민지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만 들여다보던 민지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며 물었습니다. 나 어릴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눈은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목소리에는 낯섦과 함께 아주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완전한 기억의 회복은 아니었지만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틈으로 아주 작은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할머니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진전이자 변화는 민지가 마침내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상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지는 질겁하며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거기 가면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가둬버릴 거예요. 길 위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민지는 병원이나 상담기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은하야, 아니, 민지야, 엄마 소원이다.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엄마랑 같이 가자. 응. 엄마가 꼭 옆에 있을게.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같이 가보자. 몇 날 며칠에 걸친 할머니의 간절한 설득 끝에 민지는 마침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소로 향하는 길, 민지는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고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버티고 서서 들어가지 않으려 하기도 했죠. 첫 상담은 거의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지는 상담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입을 꾹 다물었고 때로는 적대적인 눈빛으로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조급해하지 않고 민지를 기다려 주었고 몇 번의 상담이 더 이어지면서 민지도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의 단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길 위에서의 끔찍했던 경험들,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와 슬픔을 아주 서툴지만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민지에게도 곁에서 지켜보는 할머니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내고 소독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상담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가 한 인간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딸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사는 할머니에게 민지를 대하는 방법과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는 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고, 그것은 할머니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다시 바뀌어 뜨거운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창밖 나뭇잎은 더욱 짙은 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민지의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40년이라는 잃어버린 세월이 남긴 깊은 상처는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회복이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는 어쩌면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서툴고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보며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울고 아주 작은 기쁨에도 함께 웃으며 그들은 그들만의 속도로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어느 햇살 좋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와 민지는 나란히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거나 퉁명스럽던 목소리가 아닌 한결 차분하고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그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한마디. 하지만 그 속에는 민지가 엄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오늘이라는 현재를 인지하며 좋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순간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가만히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딸의 손. 그 손에는 40년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며 눈가에 어린 눈물을 애써 참아냈습니다. 할머니의 방, 작은 탁자 위에는 낡은 금목걸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목걸이들은 지울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증표인 동시에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모녀의 인연과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미래를 향한 작지만 단단한 약속처럼 그들의 조용한 오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